대상이 되면 피할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죽거나 조작에 의해서 감옥을 가거나. 이재명 대표가 없다고 해서 민주당이 무너진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영상으로 보신 대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제 경기지사였던 그 시절에 초대 비서실장을 지냈죠. 이 전모 씨가 숨진 채 발견이 돼서 그 파장이 지금 크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핵심 당직자들을 어떻게 인선할지 지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병국 시사평론가,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형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제 바로 보시죠. 자, 지난 9일이었습니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비서실장 전모 씨. 발인이 오늘 아침에 엄수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이재명 대표 측의 장례식장에 도착한 후에 한 6시간 정도 넘게 대기를 하다 조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문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도 나오는데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최병목 의원께 좀 정리를 해주시죠. 그렇죠. 유족들과 협의하기 위해서 늦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정도의 설명으로는 6시간이 넘게 기다렸던 점이 이재명 대표의 그 1분 1초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네. 그런 점에서 잘 설명이 안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전모 씨의 삼촌이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조문을 왔을 경우 이제 기자들이 대거 몰리고 카메라까지 몰리고 그래서 좀 시끄러워질 것 같아서 뭐 협의를 하느라 늦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기에도 이 6시간 넘는 거는 너무나 긴 시간이죠. 그렇죠. 대표를 그렇게 기다리게 했다는 측면에서 그런 거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유족들이 사실은 그 전모 씨의 이 극단적 선택의 원인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책임론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좀 그 약간의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래서 일부 언론 매체에 보면 뭐 조문을 거절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거절했다는 표현 쪽이 오히려 더 맞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는 조문 후 취재진들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모습 먼저 보시죠. 유서 내용들이 좀 흘러나오고 있는데 대표님께서 내일 오셔야 한다 이런 얘기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셔가지고 고인이랑 마지막으로 연락하신 건 언제세요? 죄송합니다. 대검찰청에서는 보니까 영상조사만 다 한 번 받으셨다고 하시는데 말씀 들으신 거 있으세요? 정치 내려놓으라고 하셨다는데 입장이 어떠십니까? 확인되지 않은 유서 내용이고요. 네. 선생님 오늘 고인 조문 좀 가실 건가요? 첫 번째 죽음인데 입장 어떻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고인분 연락 받은 게 언제인 거예요? 김성태 모친상 대리조문했는데 자, 지금 직접 보셨습니다만 이제 밖에서 기자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에게도 이제 민주당에도 이제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 분위기가 일단 좀 궁금합니다. 박성민 전 비서관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분위기는 일단 애도를 먼저 표하는 마음이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서가 일부만 공개가 되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아니요, 일부 공개된 게 아니죠. 이제 전해지는 상황이 공개는 안 된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문구만 어떻게 보면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인용이 되고 있다 보니까 국민의힘 측에서 상당히 강한 정치적인 공세를 하고 있다라는 면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죽음이, 그러니까 안타까운 한 사람의 죽음이 정치적으로 활용되거나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지금 공통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이재명 대표의 그 발언을 통해서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규탄하면서 이것이 마치 이재명 대표와의 어떠한 연관성에 집중하기보다는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와 동시에 이제 검찰의 수사에 상당한 압박을 느꼈던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부분에서 검찰에 대한 비판 역시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언론 보도로 좀 전해지는 내용들이 있는데 유족이 유서 공개를 지금 거부하고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재명 대표에게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일만 했는데 풍비박산
박살났다. 이런 내용이 또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동아일보에서는 또 본인 책임 다 알고 있지 않냐 이런 내용까지 있었다는데 좀 어떤가요, 상황이?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나왔던 보도들을 보면 유서에 관한 내용들이 일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정치를 내려놓으라라고 했던 내용들 때문에 많은 기자들은 이재명 대표에게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입장에 대해서. 훨씬 더 중요한 건 그 다음 내용이 있다고 보는데요. 현재 검찰 수사가 본인 책임임을 다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나오는 얘기가 공무원으로 주어진 일을 했을 뿐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죠. 이 두 개의 저는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경기지사 시절에 있었던 많은 범죄 혐의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조사를 받습니다. 그럼 누군가는 여기에 행정적 집행을 하기 때문에 현직 공무원들은 수사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향후 법적 처벌을 피해갈 길이 없게 되겠죠. 근데 본인의 자의적인 행동들이 아니라 본인들은 행정직 공무원이니 최종적인 성남시장, 경기지사로서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자의 뜻에 따라 움직였을 수밖에 없을 건데 왜 이 모든 책임을 회피하느냐라고 이재명 대표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처지가 아닌 것인가.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당시에 일을 했던 사람들에게 책임이 전가되고 있는 모습에서 이제는 좀 내려놓고 여기에 대한 책임,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가 져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 유서의 내용들을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은 지금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좀 전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취재된 것이 나오기 때문에 확인이 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지만 민주당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 확인되지 않은 유서 내용이라고 했지만 유서에는 이미 이재명 대표 이름이 여러 차례 언급이 돼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파장이 어떻게 될 건지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대응에 나설지 이런 것들이 관심인데 김영주 전 의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이 일이 이재명 대표가 어떤 태도로 반응하느냐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관되게 이것은 말하자면 사람을 죽거나 감옥을 가거나 하는 어떤 사냥의 대상화시키고 있는 검찰의 탓, 더 나아가서 이 정부의 탓으로만 하고 이재명 대표 스스로의 도의적 책임에 대한 언급을 안 한다. 그런 데 대한 말하자면 비판과 여당의 공세가 이어질 것이고 또 이 참에 어쨌든 당내에서 여러 가지 어떤 친명 비명계 간의 어떤 갈등의 골이 좀 더 깊어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왜냐하면 민심 자체가 어쨌든 이게 하나의 어떤 뭐 여당의 프레이밍은 합니다만은 5명이나 이렇게 측근에 있는 사람도 왜 죽느냐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어떤 그 이재명 대표의 문제나 또 민주당의 지적처럼 그렇게 다 한꺼번에 엮어서 다 이재명 책임이다라고 말하는 건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국민 일반들이 봤을 때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심정적 동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것은 또 한편으로 보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의 확장 이런 부분과 연관되어서 실제적으로 당내에서 분란이 더 이제 확전될 수 있는 계기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 씨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 근무할 때 비서실장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일부에서는 행정보좌는 전 비서실장, 또 정무보좌는 정진상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다고 하는데 오랜 인연이 있었던 건 좀 확실해 보이거든요. 맞죠? 그렇죠. 아니 원래는 1978년에 성남시에 구급공무원으로 들어갔거든요. 들어가서 거기서 차근차근 공무원으로서의 경력을 쌓았고요. 그리고 전임 시장 때 뭐 계속해서 승진을 했는데 2010년에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 되면서부터 발탁이 돼서 고속 승진을 했어요. 그렇게 돼서 2018년 경기도지사에 이재명 대표가 당선되니까 경기도로 자리를 옮겼단 말이죠. 그래서 초대 비서실장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남시에서 이재명 대표가 최종 결재한 각종 의혹 문건 그거 이제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 전모 씨의 중간 결재 과정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전모 씨가 아주 이재명 대표가 한 일의 여러 군데에 다 등장합니다. 아마 지금 현재는 성남FC 사건 관련해서만 조사를 받았잖아요. 검찰 조사를. 그러나 이제 지금 대북송금 이런 데 거론이 되고 있고 다른 의혹에도 다 등장을 해요. 왜냐하면 중간 결재자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제 원래부터 성실하게 공무원으로서 일을 해왔지만 특히 이재명 대표 그 성남시장 시절과 경기도지사 시절에
고속 승진하고 중책을 맡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점이 저는 이번에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봅니다. 지금 최병목 위원께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전 씨의 이름이 23차례 정도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버 이 대표의 연결고리 역할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검찰이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박성민 비서관께서 보시기에는 앞으로 검찰의 수사 방향은 어떤 식으로 방향이 정리가 되나요? 근데 일단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수사 대상자였던 분이 이제 돌아가신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 연관되어 있던 혐의들에 대해서는 다 자연스럽게 종결 처리가 된다라고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이제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있었던 수사는 기존에 뭐 유동규 씨 비롯해서 여러 관계자들이 이미 구속해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나왔던 여러 가지 진술들이나 뭐 증거를 어떻게 확보해서 이제 법정에서 어떻게 싸울 것이냐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번 전모 씨의 이 죽음이 사법적인 영역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어떻게 풀어갈 거냐라는 거는 이미 끝난 이야기인 것 같고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상황에서 본인에게 가해지는 이 정치적인 압박과 또 이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이 측근의 죽음을 대하는 대표의 태도 면에서 정치적인 판단이 또 있으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의 시각과 또 여러 가지 지금 측근으로 함께했던 시간이 오래됐던 만큼 이번 죽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자세를 취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이재명 대표는 어제 전모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원인에 대해서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에 생긴 일이지 이재명 때문이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게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에 생긴 일이지 이재명 때문입니까? 수사당하는 게 제 잘못입니까? 주변을 먼지 털듯이 털고 주변까지 털어대니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견뎌합니까? 그야말로 광기입니다. 광기. 검찰의 이 미친 칼질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미친 칼질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면서 검찰을 맹비난했습니다. 여야 모두에서 이 대표가 지금 검찰 탓보다는 최소한 유감의 뜻을 먼저 밝혔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도의적인 책임이라는 게 이재명 대표에게는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는 한 사람의 죽음, 또 지난날 있었던 죽음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과연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면 이와 같은 태도를 보였겠는가 생각하지만 결국 이재명 대표에게는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책임을 회피하면서 검찰에 떠넘기듯이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는 데만 모든 것들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김문기 전 처장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을 때도 그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법적인 최종적인 재판 단계에 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과거의 배경에 대해서 왜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까지 얘기했을까? 결과적으로 유동규 전 본부장이 다른 마음을 품게 만들었던 배경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요. 지난 보궐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 후보 시절 유튜브 썸네일에 이재명 당시 후보가 숨 쉰 채 발견이라고 하는 해서는 안 되는 이런 얘기들을 꺼내서 그 당시 논란이 된 적도 있었는데 한 사람 지금까지 여러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과연 이재명 대표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것인지 이건 단순히 여야의 문제를 떠나서 한 도덕적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책임에 대한 많은 물음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과거에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국정원 직원의 극단적 선택의 한 발언에 대해서 잘못이 없는데 왜 극단적 선택을 하냐 이렇게 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 잣대 다르지 않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김영주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또 어떻게 이재명 대표가 해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발언을 할 때 너무 이렇게 그런 입장이 역지사지로 나한테도 그런 입장들을 디펜스해야 되는 시점이 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수위 조절을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서로 극단적인 코멘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거리의 현수막도 너무 지나치게 네거티브로 일관하고 민주당은 또 정순신 씨 이야기를 하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뭐 5명이 죽었다 이런 부분들을 극대화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제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우리 정치가 너무 원색적인 상호 비난을 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나
뭐 조국 전 장관조차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공격들이 자기한테 돌아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꼭 이재명 대표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 우리 정치권의 어떤 평론 수준이 너무 지나치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예.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어떤 수용성을 가지고 감당해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민의힘의 이제 박대출 의원 같은 경우에요. SNS를 통해서 지금까지 5명의 숨진 사람들을 이제 엮어서 같이 이제 숨진 5명이 무슨 잘못을 한 것이냐. 공통점은 이 대표와 엮였다는 것뿐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식의 표현에 대해서는 박성민 의원은 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발언들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앵커께서 언급해 주셨듯이 네네. 사실 유서의 내용이 공개된 적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공개되지 않았던 이유는 사실 유가족들의 의사가 공개되지 않는 쪽으로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리고 현장에서 빈소의 취재가 제한되고 이런 부분들도 유가족들께서는 지금 당장 사랑하는 가족을 보내야 되는 심정인데 이 상황에서 온갖 정치권에서 말을 얹고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한 소중한 사람의 죽음이 소비되는 이 행태 자체가 상당히 가슴이 아프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정치인들도 저는 말을 아껴야 된다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의 SNS에는 공통점은 이 대표와 엮였다는 것뿐이다라고 하시면서 네.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코멘트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때다 싶어서 말을 얹고 정치권에서 이런 식으로 상대 진영을 공격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죽음을 사용하는 행태는 상당히 해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권에서 말들이 막 이렇게 나오는 거는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은데 반면 이런 가운데 성남지청에서는 전 씨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지난해 12월에 한 차례 한 게 전부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이 대표가 지금 압박 수사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게 압박 수사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글쎄 성남지청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작년 12월 26일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적어도 성남FC와 관련해서는 이제 조사를 했다는데 그때 영상 녹화 수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영상이 다 있다는 거죠. 그 영상이 있고 요새 수사는 옛날과 달라가지고 변호인이 입회해야 합니다. 그렇죠? 뭘 어떻게 압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다 녹화가 돼 있을 텐데 그리고 만약 그때 이재명 대표의 주장대로 정말 압박 수사를 했다면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마 엄청난 정치적 쟁점이 됐을 거예요. 제1야당 대표와 연관된 수사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바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압박 수사라는 건 정치적인 뭐 반격 뭐 이런 거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사실관계와는 전혀 맞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영상이 녹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국민의힘에서는요, 이 대표와 관련된 인물들이 잇따라 숨지는 비극이 발생했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죽음의 그림자가 연속되고 있어서 섬뜩한 느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관계인이라고 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유명을 달리한다. 이것은 국민들께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대표로서 과연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많은 심사숙고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일단 앞서 고 김문기 씨를 비롯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이 좀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표 사건과 이게 그럼 연관성이 모두 있다고 보는 건가요? 실무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의 안타까운 죽음들이 있었습니다. 김문기 전 처장 같은 경우는 유족들까지는 안 써서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그 억울함을 호소했던 바 있기 때문에 이거 이재명 대표 측에서 부인해 나갈 길이 없을 겁니다. 재판을 통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첫 번째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던 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본부장이었던 유한기 전 본부장. 그렇죠.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 종용 등과 연관이 돼 있는 것처럼 많은 의혹들이 퍼졌는데 결국 그런 의혹의 핵심에는 누가 뭐래도 최종적인 의사결정자인 이재명 당시 시장이 몰랐겠는가라고 하는 물음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세 번째는 김혜경 씨에 대한 지난 법인카드 의혹 속에서 배모 씨와 연결돼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사망하게 됐는데 이 모든 애들이 다 이재명 대표
와 관련돼 있는 의혹 속에서 나타났던 일들이기 때문에 네네. 이번에 전모 씨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정도 사안이라면 최종적인 정치적, 정무적 책임, 도의적 책임을 이재명 대표가 내릴 때만이 여기에 대한 추가적으로 본인과 함께했던 실무자들이 이런 극단적인 일들 막아설 수 있는 길이 아니냐. 이건 여당의 주장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도 또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목소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이재명 대표가 과연 언제까지 검찰 탓으로 남 탓으로 이 문제를 회피하고 피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진지한 숙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병묵 의원께는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김병민 최고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이제 연관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 여론이 지금 유명을 달리했으니까. 그런데 박성민 청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엮이지 말아야 되는 일이다라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보이는 것에 의해서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도 전혀 없다, 있다 이렇게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 저는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라는 사람이 없었으면 이 다섯 분 중에는 이재명 대표하고 거리가 먼 사람도 있고 가까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거리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이재명 대표를 만약에 떼고서 생각하면 이 다섯 분은 지금 살아있을 개연성이 아주 높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뭐 유한기, 김문기 뭐 전부 다 해서 하여튼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거리상 문제가 있고 이재명 대표가 뭐 그중에서는 나는 이 사람을 직접 몰랐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몇 사람 되지만 어쨌든 간에 이재명 대표라는 변수가 제거되면 이 사람들이 이런 극단적 선택을 했을 리는 없을 거라고 본다. 그중에 물론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첫 제보자는 뭐 지병 때문에 사망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 첫 제보와 또 그 문제가 연관이 없다고 우리가 단정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하튼 어떤 식으로든 관련이 돼 있다. 직접 관련이든 간접 관련이든 뭐 그것까지는 부인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김영주 의원께서는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이제 뭐 연관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나라는 사실은 무죄 추정의 원칙과 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마치 검찰에 가는 것 자체가 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하고 연관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보면 지금 이제 돌아가신 전모 씨도 공범 혹은 제3자 뇌물.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행정 널공 출신이기 때문에 네이버 측과 얘기를 했더라도 행정법이나 지자체 어떤 관련된 법 조항을 관련해서 정합성에 맞게 뭔가 디자인을 했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왜 억울하냐? 이재명 대표가 시켰었는데 이재명을 안 잡아고 나는 공범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억울할 수도 있지만 이재명 대표 얘기처럼 지나친 검사들의 어떤 규준 사실은 제가 그 납득이 안 됐던 부분이 농협위에서 성남시가 돈 낸 부분도 그걸 뇌물죄로 보더라고요. 과거에 다 알다시피 사실은 서울시도 과거에 농협하는 어떤 기본적으로 거래 은행이 시에 낸 돈이 있습니다. 그걸 다 공공연하게 같이 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거칠게 말하면 법인에게 어떤 제목을 달았다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 전모 씨의 극단적 선택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대표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목소리도 직접 들어보시죠. 일단 고인한테 명복을 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참 안타깝고 비통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좀 책임질 건 책임져야 되는데 본인은 항상 뒤로 물러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저만 기소돼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분도 좀 책임질 것은 책임을 져서 이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유무죄 여부는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고요.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 대표가 뒤로 물러나 있어서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수천억대 배임. 지금 대장동에서 비롯된 많은 일들이 팩트 사실로서 드러나 있는 면들이 있습니다. 그럼 잘못되고 부정된 일들이 있으니까 검찰은 수사를 해야겠죠. 만약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경기지사 시절에 최종적인 의사결정자로서 책임을 지고 여기에 대한 인정을 하게 된다면 그다음에 수사 상황들이 굉장히 좀 간단해질 겁니다. 실무적인 행정을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도 최종 의사결정자의 명령에 따라서 본인들이 행정적인 일만 했을 것이라고 정리가 되면서 그 책임도 좀 가벼워질 수 있겠죠. 이재명 대표가 모든 걸 다 부인하고 있는
있는 상황인데 사실관계는 드러나 있으면 어떡합니까? 아래서부터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들의 책임이 굉장히 무거워질 텐데 최종적인 의사결정자인 이재명 대표는 모르쇠를 일관하는 동안 더 큰 부담감과 책임을 느끼게 되는 건 평생 행정공무원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의 부담감이겠죠. 이런 일들을 유동규 전 본부장이 꺼냈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 순간까지 이재명 대표가 부인한다고 그 죄를 피해갈 수 있겠는가? 재판을 통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텐데 그동안 고통을 받게 되는 수많은 주변 사람들을 생각했을 때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책임 회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유동규 전 본부장이 꺼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유동규 전 본부장의 주장은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저는 요새 보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사실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뭐 유튜브에 나와서 본인의 이야기를 끝도 없이 풀어낸다든지 아무리 재판부가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기사화가 되고 유튜브 생태계상 일반 국민들에게 손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계속 이분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소비되는 것 같아서 좀 불편한 마음이 있고요. 다만 그것과 별개로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 검찰의 수사가 좀 무리했다, 압박이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이것은 검찰의 주장처럼 한 차례 소환 조사만 했다라는 것으로 깨질 수 있는 논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몇 번을 불렀냐, 이제 돌아가신 분을 몇 번을 불러 수사를 했냐, 또는 어떤 강도로 수사를 했냐라는 부분을 짚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지금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검찰의 수사가 뭐 최근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과거에 경찰에서 몇 년 동안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던 수사들도 다시 한번 검찰에 재수사를 하게 되면서 또는 검찰이 한 번 더 수사의 속도를 내게 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그 압박이 가해지는 부분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그냥 평범한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사실 구속영장에 본인은 조사를 한 번만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름이 23번이나 적시가 되고 뭐 조문을 갔다라는 사실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대리 조문을 갔던 사람이 누구다라고 특정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지적하면서 사실은 이 검찰의 수사가 정말 공정하고 명확한 잣대에 의해서 되고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사실상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 수사가 아니냐라는 비판을 계속 해왔던 만큼 총체적인 부분에서 비판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최병민 의원께는 이렇게 여쭤봐야겠네요. 지금 박성민 최고가 얘기하는 건 검찰의 압박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압박을 주장을 해주셨는데 이 지금 이 고인 대신 이 전모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이제 공무원으로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공무원의 일을 최정점에 있는 분이 이재명 대표였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거기서 좀 나서서 막아줘서 자기의 나는 일만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지금 엉뚱한 곳으로 가니까 답답한 마음이 있었다. 이렇게도 보고 그것들이 유서에 지금 전해진 내용이 있는 내용이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건들도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뭐 국정농단 사건이나 이런 것도 최종 책임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뭐 장관 또는 수석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그 범죄 행위에 그 실무자, 국장급들 이런 사람들이 다 개입이 돼 있습니다. 왜 개입이 돼 있죠? 위에서 지시를 하니까. 그러면 지시를 했을 때 거기에서 이건 불법이기 때문에 나는 못합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불법인 걸 알면서도 그러나 이제 어쩔 수 없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죠. 그 불법인 줄 알면서도 했던 사람들도 다 처벌은 받았어요. 물론 그 중한 처벌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에도 이 전모 씨를 어찌 보면 범죄 행위에 끌어들인 게 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재명 그 대표가 지금 자 이러이러한 거에 최정점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러이러한 거는 최종적인 책임은 나한테 물어달라라고 얘기했다면 이 전모 씨가 검찰에 가서 또는 과거에 조사를 받을 때 한결 가벼워지겠죠. 자기 부담이 좀 덜어질 거예요. 근데 대표가 인정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걸 진실을 털어놔야 될 것인지 털어놓게 되면 이재명 대표와 그동안의 오랜 관계가 다 깨져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면 계속 난 모른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건지 그런 고민과 스트레스가 저는 대단히 컸다고 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책임론을 제가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이제 오늘 국민의힘에서는요. 정치는 책임이 생명이라면서 이 대표가 이제
내려놓으라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우리 김병민 최고가 좀 설명해 주시죠. 이재명 대표의 오늘 행보를 보시면 거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관련된 내용 속에서 무거운 도의적 책임 그리고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지난날 대선 패배 이후 본인의 방탄을 위해서 국회의원이 됐고 당대표가 됐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렇게 무책임한 상황으로 일관하게 됐을 때 결국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게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거대 의석을 갖고 있는 제1야당이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문제에 발목이 잡혀있게 된다면 국민의 삶, 어려운 경제 현안들을 풀어내기 위한 여야 간의 협치는 사실 뒤로 물을 건너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이재명 대표가 이쯤 되면 본인에게 관련된 내용 본인이 문제가 없다면 자신 있게 법 앞에 판단을 구할 수도 있는 노릇이실 겁니다.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법 앞에 최종적인 판단을 구할 수 있도록 가게 되는 책임 정치 구현할 필요가 있을 텐데 여전히 많은 일들을 또 다른 정치행위로서 이른바 물타기를 하게 되는 모습들 이제 좀 그만 봤으면 좋겠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신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는데 좀 이재명 대표의 행보도 지금 좀 주목이 되고 있어요. 이 대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강제 동원 정부 해법 규탄 대회에 오늘 참석을 합니다. 발인 날에는 사실 집회에 이걸 참가를 하는 건데 민심이 지금 어떨 것 같습니까? 글쎄요. 본인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초대 비서실장을 했던 분의 발인이 오늘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그냥 도리상 이제 이런 정치적인 집회 더군다나 그 비서실장이 그 유서에 이제 정치를 그만 내려놓으시라 이런 권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약간의 뭐 애도 내지는 추모 이런 좀 그 시간을 갖는 것이 저는 일반적인 도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발인이 있는 오전에 발인이 있었는데 오후에 바로 물론 뭐 이슈는 다릅니다. 이슈는 다르지만 그걸 가지고 곧바로 정치 집회에 나선다 본인이 하는 부분은 글쎄 뭐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나 어차피 정치는 국민을 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당원만 바라보고 하는 정치는 그 정치가 국민 속에 뿌리 내리기가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렇게 정치를 내려놓으라 그래서 유명을 달리한 본인의 과거 비서실장의 요청. 뭐 그런데 그 사람을 저 다른 세상으로 보내는 바로 그날 본인이 직접 그걸 정면으로 그 거스르면서 정치 집회에 참석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저는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정치를 내려놓으라는 유서 내용은 아직 확인된 건 아니고요. 지금 언론들의 취재를 의해서 조금씩 나오는 이야기를 말씀해 주신 거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박성민 최고께서는 저기 청년 비서관께서는 지금 방금 저 최병묵 최고도 최병묵 평론가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글쎄요, 엄수가 되고 발인이 있는 날에 다시 또 밖에서 장외에서 물론 이슈는 다릅니다. 하지만 이런 집회에 나선다? 이건 데선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내용적으로 보면 사실 이제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뭐 이제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집회와 추모는 별개 아니냐라고 하시는 주장도 뭐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쨌든 초대 비서실장이었던 분의 뭐 발인이 있는 날이기도 하고 사실은 좀 추모와 애도의 기간을 갖는 것이 뭐 예를 들면 공개 일정을 좀 취소를 하고 이런 일들은 사실 정치인들이 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너무 급하게 마음을 먹지 마시고 어쨌든 이 시간을 좀 잘 넘겨야 된다라는 본인의 고민도 있을 텐데 그것과 별개로 이제 성급하게 좀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물론 이 집회에는 상당히 많은 정치인들이 참석을 할 것이고 뭐 민주당 당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도 참석을 할 것으로 보이는 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대표가 꼭 참석을 해야지만 이 집회에 사람들이 모일 것이다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일정을 취소를 하셔도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사태 후 10일 어제 비명계는 비공개 회동을 열었습니다. 도의적 책임 표명조차 안 하면서 야당을 이끌겠냐 이런 우려가 나왔고요. 친명계 일각에서도 질서 있는 퇴진론 이게 또 부상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분위기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글쎄요. 지금 이제 질서 있는 퇴진론도 실체가 뭔가 좀 그렇죠. 질서 있는 퇴진론을 처음에 기대하면서 지난번에 어떤 부결의 결과들이 실제로 170표 이상의 어떤 힘이 모아지기를 바랬었는데 실제로 그 바로 직전에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뭐 오랑캐론 이런 걸 들고 나옴으로 인해서 이제 쉽게 연결해서 얘기하면 질서 있는 퇴진이 가능한가 혹은
이렇게 힘을 모아주면 오히려 질 수 있는 태진은커녕 오해에서 오판에서 본인이 더 힘 있다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질 수 있는 태진에 오히려 더 신뢰가 될 수 없는 이제 그런 분위기들이 막 섞여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친명계 내에서도 질 수 있는 태진을 주장하는 부분이 있고 또 혹은 반면계 안에서 질 수 있는 태진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의 이게 뭐 복잡계의 이론이랄까요? 그런 충돌의 부분이 올지 않을까. 다 그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보면 현재 여론조사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앞으로의 계속 출석하고 있는 재판부의 결과 과정, 얼마나 실질적인 이재명 대표의 재판의 결과라든지 스모킹건들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기폭대가 될 수 있어서 상당히 태진론의 힘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임계점이 언제쯤 올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이런 분위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내 분열이 좀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국면이라고 봅니다. 또 총선이 다가오는 만큼 민주당에서도 국민적 여론이 퇴행하는 순간 뭔가 다른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을 텐데 여기에 이른바 개딸이라고 하는 또 여기에 적극적인 지지층까지 끼어들고 많은 정치적 공세들을 펼쳐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 민주당 내에서 정치적 공격들을 받게 되고 상식적으로 총선 승리를 위해서 다른 판단하게 된다면 만약 다음에 검찰이 추가적인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지난번에 그 근소한 차이로 결국 부결이 됐던 내용들이 다른 방식으로 뒤집혀질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질서 있는 퇴진 등 또 다른 대안들을 찾기 위한 목소리들이 순차적으로 하나씩 단계적으로 나오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최병무 위원께는 이렇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다.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렇죠. 그 강성 지지층들이 뭐 예를 들어서 반대하는 쪽에 가서 집회를 방해하거나 강압적으로 한다거나 이런 일종의 사퇴하라고 압박을 넣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움직임까지 나온 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거는 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팬덤 정치라고 하는 거에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팬덤 정치가 과거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뭐 노사모 뭐 이런 거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게 이제 이어져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있었고 그래서 급기야 이제 문재인 그 대표가 뭐 당시에 뭐 양념 이런 표현을 가지고 또 논란을 빚은 바도 있었고 그런데 어찌 보면 그게 과거 박근혜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고요. 뭐 친박 뭐 비박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팬덤 정치는 적절하게 통제를 할 수가 있다면 사실은 긍정적 요소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개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팬덤 정치에 상당히 그 좀 더 그 강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되는데 그걸 이재명 대표가 적절히 지금 그 통제를 하지 않고 있어요. 통제를 하는 척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저는 안 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결국 비명계를 향해서 이 친명 팬덤들이 저런 식의 공세를 전개한다. 이렇게 되면 결국 이제 비명계들의 목소리를 아무래도 자꾸 줄이려고 또는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그 관찰해온 정치인들은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그 단련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개딸들의 저런 압박에 저는 그 비명계가 별로 굴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앞으로 그 한 1년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총선이. 그동안에 오히려 이재명 대표는 개딸들이 아무리 저렇게 하더라도 민심과 자칫하면 저게 멀어지는 데 기여를 하면 했지 이재명 대표의 어떤 당내가 아니고 그 민심에서의 공감대를 넓히는 데 기여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박성민 최고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과거에 양념이라고 했던 발언들이 상당히 많이 소환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 발언도 좀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퇴임하실 때 기자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그 확장을 가로막는 지지는 진정한 지지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일부 강성 당원들이 이제 체포동의안 뭐 표결 이후에 당의 내용이나 갈등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를 표출하고 계시고 뭐 일부 의원들을 살생부를 만들어서 공유를 하고 공격을 하는 행위를 하고 계시지만 저는 이것이 당의 지지층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일반 중도층의 국민들의 시각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에도 상당히 당이 협소해지고 좀 편협해지는 그런 안 좋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행위들을 조금 자제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이것에 대해서 당의 대표뿐만 아니라 지도부에서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하거나 또는 문제 제기를 하는 행위가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국민의힘 소식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사무총장 등 핵심 당직자 인선을 어떻게 할지 이게 지금 주목이 되고 있죠. 13일 월요일 최고위원회에서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지금 크다고 보는데 김명인 최고께서 일단 당선되신 걸 축하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될지를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당에 있는 주요 당직에 대한 임면, 추천 권한이 당 대표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임명을 하기 위해선 최고위원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월요일, 목요일에 공식 최고위원회가 있는 만큼 다음 주 월요일 돌아오는 월요일에 주요 당직에 대한 인선이 진행될 가능성이 꽤 높아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여러 고심들이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당직 인선이라는 건 지역에 대한 안배, 또 세대라든지 여러 가지 당에 대한 전체적인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는 여러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많은 의견들을 수렴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주말 사이가 전체적인 의견들이 좀 수렴되고 나면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 간의 여러 가지 얘기를 토대로 뭔가 빠른 시일 내에 조율된 결과물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신임 지도부의 친윤 색채만 너무 짙어지는 거 아닌가 좀 이런 우려의 시선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당직은 여러 개거든요. 여러 개인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당직이 뭐겠어요? 사무총장이죠. 왜? 내년 1년 뒤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총선 때 지금 국회의원들은 온 관심이 다 공천에 지금 집중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천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사무총장인데 사무총장 한 자리는 다른 여러 자리하고도 바꿀 수 없는 자리예요. 지금 더군다나 총선을 이렇게 앞두고서는 그렇기 때문에 사무총장의 예를 들어서 친윤 색채가 아주 강한 사람 지금 뭐 언론 매체에 보도된 거는 이철규 의원이 주로 이제 뭐 내정까지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다른 쪽의 일부 이제 뭐 탕평 인사식으로 안배를 하더라도 아마 일반 국민들 당원들이야 뭐 이제 친윤 대표를 뽑았으니까 그렇지만 일반 국민들은 저거는 인사의 연포탕 원칙이라는 게 지켜지지 않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저는 훨씬 많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김기현 대표가 그야말로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언론 보도를 보면 뭐 그냥 아주 친윤의 핵심을 사무총장에 앉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우리 김병민 최고위원이 역할을 좀 하겠죠. 알겠습니다. 그 김영주 의원께는 이렇게 여쭤봐야겠는데 뭐 아까 연포탕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다 보고 있잖아요. 지금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뭐 또 친윤 색채 짙을지 밖에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전당대회가 실제적으로 윤 대통령의 국정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지도부 구성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거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어쨌든 김기현 대표를 선출하는 데 성공했다면 그것을 일관되게 당내에 적용하려고 보고 그 첫 번째가 이철규 의원이 사무총장으로 온다고 보여지고 누가 뭐래도 이것은 다음 공천권을 확실히 친윤이 지겠다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최병묵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직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중하위직에 부분적으로는 좀 보완을 하겠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어쨌든 앞으로 만약에 있을 수도 있는 정계 개편 시나리오까지를 포괄해서 감당이 되는 어떤 강성의 어떤 친윤 색대에 있는 분들을 전면 배치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와중에 윤 대통령의 조언자로 알려진 심평 변호사 장제원 의원이 절대 원내대표 선거에 나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 이런 말을 전했거든요. 이른바 윤핵관들의 좀 행보가 중요할 것 같은데 좀 당에 어떻게 하는 게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전당대회 수요일 이후로 지금까지 많은 기사들을 보고 있는데요. 해당 하마평에 오른 분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본인은 아무런 얘기를 들은 것도 없는데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분위기에 대해서 묻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언론에서는 가장 큰 뉴스고 관심사이기 때문에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보도를 하는 거라 생각하고요.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누가 뭐래도 윤석열 정부 출범에 가장 큰 공이 있고 또 지금 당내에서의 전략과 기획 등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또 전면에 나서면 결과적으로 야당이나 많은 공세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아닌 부분들이 정확하게 심평 변호사를 통해 선을 긋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을 지금 드러낼 이유는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 같은데 김기현 대표가 어저께 얘기했던 말 질서 있는 다양성을 만들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당이기 때문에 갈등의 소지가 없는 튼튼한 안정과 질서를 만들라는 게 당원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걸 만들고
다양한 당직 구성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 또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의 목소리까지 설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게 된다면 저는 당원들의 선택에 따라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는 길에 국민의힘이 좋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글쎄 뭐 다양한 당직 구성의 원론적인 얘기 해주셨는데 최병희 의원 이렇게 여쭤볼게요. 자, 당과 용산 간의 관계를 제대로 설립을 잘 잡아놓고 총선도 이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그립감도 좀 잡아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게? 그걸 조화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당과 대통령실과의 관계가 수평적 관계가 돼야 된다고 다들 얘기하지만 당과 대통령실은 원래 원초적으로 수평적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없다면 국민의힘이 집권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어차피 기울어졌는데 이거를 완벽하게 기울어진 관계를 만들 것이냐. 어느 정도 이 당이 민심을 반영하는 그런 정당을 만들 것이냐 하는 게 이 당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런데 지금 김기현 대표는 뭐 완벽한 뒷받침만 강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견제도 필요한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글쎄요. 뭐 하여튼 뭐 내일 모레 그 당직 개편부터 해서 앞으로 그 청와대 대통령실과 당과의 관계가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이 느끼기에 저건 지나칠 정도다라고 기울면 그게 결국은 민심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정무적 판단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심 얘기도 해주셨는데 월요일에 윤 대통령과 신임 지도부의 만찬도 있고요. 매주 주례 회동까지 할 가능성도 나옵니다. 총선을 앞두고 당청 관계 지금 어떻게 좀 달라질 것으로 보시는지 좀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번에 지도부를 보면 사실상 뭐 언론의 표현을 빌리자면 친윤일색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소위 말해 한쪽에 좀 치우친 인사들이 많이 간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뭐 지도부와의 만찬도 그렇고 상당히 빨리 약속이 잡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뭐 과거 이준석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두고 만나지 않았나 대통령과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대통령 역시도 이번 지도부에 대해 상당히 흡족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그겁니다. 이렇게 당청이 만나서 일주일에 한 번씩 회동을 하고 하더라도 대통령실의 일방적인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협력 관계 또는 동반자 관계로서 대통령실의 쓴소리도 할 수 있는 당의 관계, 당청 관계가 돼야지만이 이것이 건강한 의미를 가져갈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대통령실의 명령이나 오더를 더 빠르게 전달받고 그것을 시행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면 사실은 민심과 상당히 괴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당과 대통령실이라고 좀 정정을 해드리고요. 글쎄 이제 실천을 어떻게 할지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